잘 운영되고 있겠지라고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상품 운영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노후 준비, 개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퇴직을 희망하는 나이는 보통 65세, 근데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은퇴하는 나이는 75세. 퇴직을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퇴직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돈이죠. 생계 때문에 은퇴를 못하게 되는데, 실제 은퇴가 이제 75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 나이까지 일을 해야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온 상태이고요. 이 부분도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40이 넘어가시는 우리 회원분들, 그다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돈입니다. 생애 주기별 자산 축적 및 소비 기간의 변화입니다. 지금 제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제 나이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정도 나이고요. 이 분은 한 55세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실제로 55세부터 65세 국민연금 수령하기 직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보통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요. 50세에서 55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특수 직종이 아니고서는 일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지난 작년과 올해 몸이 조금씩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곡소리가 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심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몸에 이상 신호들이 조금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자산 축적의 단계에서 이제 자산 인출 단계, 요 전환 단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기부터 신혼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보시면은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소년기에 이제 위험 투자 자산을 저는 100 이상 100 가까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년기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자체는 투자하는 거 기간 자체가 길 수밖에 없어요. 주식처럼 매수하고 매도하고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섹터에 투자를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갖고 가는 장기 투자,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위험 자산은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는 더 운영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층부터 3층까지 돼 있는데, 이제 공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준조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뭐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이 포함이 될 겁니다. 1층은 이게 기본적인 노후생활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글쎄 뭐 특수연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국민연금보다는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이죠. 요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안 되죠. 그 단계 개인연금까지 가입을 하면은 보통 사기업에서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직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IRP 퇴직연금까지 해서 3층 여유 있는 생활도 안 됩니다. 네, 부족합니다. 어, 최저생계비로 계속 살게 되면은 그건 그냥 가난한 거죠. 예, 여유 있는 생활 자체는 안 됩니다. 2022년, 2015년부터 22년까지 최저생계비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왜 이렇게 높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만든 자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최저 생계비보다는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인 가족은 한 320만 원 정도. 5가지 형태 중에 본인이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금 종합형은 보통 전문직이나 사무직, 기술직의 3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4개를 가입을 하는 구성이 가장 많다. 22.4%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력 부족형과 관심 부족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첫 번째 이쪽이랑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득의 편차가 좀 심하죠. 300에서 700 정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 연금 종합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적연금이야 뭐 거의 디폴트이다 보니까 깔려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혹시 여력 부족형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비적격과 이제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계층 이상은 마련하셔야지 나중에 55세 이후에도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더라도 좀 휘청거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DB/D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정 기여형, DB라고 하는 부분은 운용을 회사에서 하는 거를 DB라고 하고요.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상품을 선택을 하고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요 내용 2가지만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해당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IRP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무조건 700만 원 한도로 700만 원 한도로 채우고 있고요. 지금 요 표에 이 그림에는 연 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이제 쉰이 넘으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고요. 50세 미만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근데 매년 연말에 700만 원 불입하는 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0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58만 3천 원 정도가 나올 건데 실제 불입하고 운용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 정답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없는 게 정답이라고. 정답은 없는데 그렇게 운용을 해서 지금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저는 4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무조건 세액공제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700만 원까지는 매년 불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불입한 금액에 매년 한 10%의 수익 이상을 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그 절세 혜택 받아보시고 30대이신 분들은 이 해당 금액이 묶이는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니까 금액을 굳이 맥스로 채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을 때 혜택을 또 볼 수 있는데 퇴직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3.3%와 5.5% 정도만 납입을 공제를 하고 연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에 일시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한 16.5%를 떼게 되고 그 다음에 혹여나 중도 인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까지 다 토하실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정리하실 생각 혹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 인출이 가능한 부분은 제가 DC형만 말씀드릴게요. DC형과 기업형 IRP,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실행이 안 되고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혹은 전세금, 임차 보증금 낼 때 한정을 해서 중도 인출을 해주는데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연끌 대출은 좀 부담이 되면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긴 한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다음에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 사전에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저는 정리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테 맞는 연금 투자 상품 고르는 법인데 자, 첫 번째부터 같이 따라가 볼게요. 시중 금리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채팅창에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저도 아닌데 혹시 예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상품들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적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상품 자체가 금리가 다 1.1%, 막 1.3% 이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만족할 수가 없죠. 시중 금리가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퇴직연금 그 예금 금리 가장 높았던 걸 봤는데 2.6%짜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저축은행 상품이었는데 그리고 퇴직연금이 좋은 게 여러분들 그 예금자 보호법에 우리가 기존에 다른 예금권 적금에 갖고 있었던 예금자 보호법이랑 별도로 얘는 퇴직연금 보호법을 적용을 받아서 5천만 원까지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예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5천만 원 또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얘를 복리로 굴릴 수 있습니다. 1.1%짜리를 1년 굴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또 새로운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경험이 많고 관리할 역량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니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없어도 예스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묶어놔야 되잖아요. 투자 기간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43살이니까 55까지 불입한다고 해도 앞으로 12년을 더 운용을 할 거인데 지금 어떤 상품이 좋다라기보다는 그 상품 내에 어떤 투자처, 어떤 섹터가 괜찮은지 유망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니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물론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클릭 몇 번으로 상품 선택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위험 자산은 맥스가 70%,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 내년에 도입이 되나? 요거 2021년 12월 기사인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수익률 자체가 거의 한 1에서 2% 정도로 수익률이 나고 있고 그럼 일단 디폴트 옵션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시형 퇴직연금 방치 한 가입자가 많으니 전문 기관에서 대신 상품을 운영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수익률이 낮냐면은 여기 보시죠. 국민연금은 그래 차라리 국민연금이 나요. 예, 그죠? 매년 한 5% 정도, 뭐 여기 2018년도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뭐 19년도에 10% 정도니까 평균 5년 동안에 한 5% 수익이 났죠. 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사학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주체가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걸 예금에만 넣어놨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는데 명확하게 나오죠. 개인퇴직연금 회사에서 불입을 해주는 그 금액의 수익률을 보면은 2%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평균이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앞서 제가 2월달, 3월달에 퇴직연금 700만 원 한꺼번에 다 넣었다고 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넣은 건 아니고요.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200, 100, 200, 100 이렇게 100만 원씩 나눠서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4주 간격으로 계속 불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주식, 재간접형, 이게 수익률이 지금은 가장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30% 맞춰야 되니까 역시 어, 자유형 RP에 30%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역시 채권 혼합형과 주식형. 이 상품들 이름 들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낯서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굉장히 이 금융권에서 이런 상품들 그 설명들 굉장히 자료 잘 만들어 놨어요. 클릭하셔서 실제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보시고 제발 예금에만 넣지 마시고요. 비중을 5% 혹은 금액으로도 맞출 수 있으니 그렇게 조정을 해서
분산을 하는 것도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700만 원 정도 불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부담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달에 한 58만 원 정도를 불입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700만 원을 한 1년 동안에 불입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58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놔야지. 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도 우리가 쌀 때 사잖아요. 역시 펀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실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맨날 쳐다보고 있냐. 맨날 쳐다볼 필요 없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반기에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대신 지금 우리가 어느 섹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확신이 쓰면은 지금 이번 달에 58만 원 자동이체 시키지 마시고 그거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세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불입한 금액이 한 50%만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위험 자산의 상품을 여러 개를 좀 분산을 해서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그렇게 불입을 하시는 게 좋은 운영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3, 40대이시니까 약간은 좀 공격성을 띄어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6%짜리 3년 가입을 했고 지금 나는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판단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에 예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잘 운영되고 있겠지라고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상품 운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선택을 할 때는 금액과 비율 선택을 해서 유망한 산업 분야 쪽에 선택을 하시고 고위험금 상품은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위험한 상품 혹은 섹터 혹은 확신이 안 서 대신에 보초병은 좀 세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높은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